요즘 여러분도 이런 느낌 한 번쯤 받으셨죠? 카드값이 커지면 얼마를 쓰느냐보다 언제 나가느냐가 더 무섭습니다. 큰돈은요, 크기보다 타이밍이 사람을 흔듭니다. 근데 그게 지금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한 줄만 먼저 던지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알래스카 가스관. 여러분, 이 한 문장 그냥 말싸움 같죠?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건요. 이제부터 투자라는 단어는 호의가 아니라 사용처가 찍혀버린 계약 조항이 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말해놓고 상반기 집행은 어렵다고 속도를 걸었습니다. 그게 협상 선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는 그 속도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답합니다. 한국 돈은 이미 확보했고 그 돈으로 알래스카를 시작했다. 여기서 오늘의 본질은 알래스카가 아닙니다. 본질은 누가 그 돈의 목적지를 찍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관세가 막히면 면허라는 방식으로 압박을 우회하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트럼프는 원래 과장 많이 하잖아.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과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 발언은 협상장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취임 1주년 성과 브리핑에서 나왔습니다. 80분 동안 혼자 업적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디테일 설명이 아니라 프레임 받기입니다. 성과 발표에서 한 말은요.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사람들의 머리에 먼저 박힙니다. 한국 돈 확보했다. 이 순간부터 한국은 협상이 아니라 수습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트럼프가 왜 굳이 한국을 언급했을까요? 미국 국내 정치에서 가장 강한 성과는 우리가 돈을 받아냈다입니다. 이건 정책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그 감정을 숫자로 포장합니다. 전례 없는 자금. 이 말 한 방이면 지지층은 이렇게 받아들이죠. 우리 대통령이 뜯어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투자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의 전리품 언어로 바뀝니다. 자, 그럼 알래스카 LNG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나오느냐? 이 사업은 그냥 가스 개발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가스는 북쪽 가스전에서 남쪽 한국까지 약 1300km를 관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추정이 약 450억 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450억이 아니라 장기 구매 계약입니다. 국제에너지는요. 돈만 넣는 게 아니라 누가 몇 년 동안 사줄 거냐가 핵심입니다. 즉, 이건 사업이 아니라 동맹을 묶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을 꺼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돈을 받아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공장이 세워지면 인력이 고정되고 부품이 고정되고 계약이 고정되고 정치가 고정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발을 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는요. 환영이 아니라 편입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편입.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사들의 공통으로 나온 구조는 이거죠.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가 추천하고 한국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협의체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구조. 즉, 한국이 돈을 대는데 미국이 메뉴판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알래스카를 찍은 건 갑자기가 아닙니다. 찍을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만 찍겠습니다. 트럼프가 오늘 한 말은 가스관이 아닙니다. 한국 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 순간부터 주권이 아닙니다. 표적이 됩니다. 한번 한국 돈이라고 불리는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한국 내부에서만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미국 국내 정치의 성과로 소비되는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다음 선거, 다음 예산, 다음 협상에서 다시 꺼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부터 한국의 3,500억 달러는 우리 돈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정치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구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에서 진짜 핵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합니다. 대법원이 관세를 막으면 다른 방법이 있다. 면허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관세는 세금이라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면허는 허가입니다. 허가는요. 항상 열어둘 수도 있고 항상 닫아둘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고지서지만 허가는 스위치입니다. 무역이 세금이 아니라 스위치로 통제되는 순간 그건 시장이 아니라 허가제 세계입니다. 어제 한국은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그건 협상 선언이었죠. 그런데 오늘 미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속도 조절? 우린 사용처를 찍는다. 관세가 막히면? 우린 면허로 간다. 여러분, 이건 알래스카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가 무역을 통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뉴스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트럼프는 왜 굳이 취임 1주년 브리핑에서 한국을 콕 찍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이 가장 손쉽게 성과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왜냐면 한국은요 말을 맞추면 실제로 움직이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투자라는 단어가 실물로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좋아하는 성과는 이겁니다. 우리 덕분에 공장이 생긴다. 우리 덕분에 돈이 들어온다. 트럼프가 한국을 언급하는 순간 그는 동맹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성과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해외 언론들이 왜 이 장면을 민감하게 보느냐. 트럼프는 관세를 단순한 세금 정책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핵심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법원에서는 이 관세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두고 계속 다툼이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트럼프의 관세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권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 권한을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느냐. 즉, 관세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문제입니다. 이 구조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흔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는 플랜 B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가 나오는 겁니다. 관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는요. 가격을 올리는 세금이 아니라 허락을 판매하는 장치입니다. 관세를 올려서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관세를 올려서 상대를 조건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이렇게 씁니다. 관세를 건다, 협상한다, 투자 약속을 받는다, 그리고 그걸 성과로 포장한다.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그 사이클에서 한국은 지금 성과 카드로 사용되는 중입니다.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 그럼 한국은 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부터는 정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한국은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닙니다. 달러가 부족해지면 환율이 흔들립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수입 물가가 흔들립니다. 수입 물가가 흔들리면 국민 생활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국가 운영은 결국 생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반기 집행 어렵다를 붙인 건 협상의 기술이면서 동시에 국가 체력 관리 선언입니다. 한국이 속도를 조절하면 미국이 화를 낼까요? 단순히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그걸 협상 카드로 봅니다. 왜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 돈의 약속이 아니라 돈의 집행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듣고 싶은 문장은 딱 이겁니다. 이번 분기에 얼마가 들어오나, 언제 착공하나, 언제 구매 계약을 하겠나. 여러분, 이건 경제 뉴스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시간표 전쟁입니다.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이건 분야가 정해진 돈입니다. 근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추천과 협의 구조를 거칩니다. 여기서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1,500억은 한국이 설명할 수 있는 돈이고 2,000억은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돈인데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바로 이 지점을 노립니다. 전례 없는 자금 확보. 이 한 문장으로 2,000억을 이미 확보한 돈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 반전,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들어갑니다. 트럼프 발언이 과장이라면 한국 정부는 그냥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발언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미국 쪽에서 완전 개방 같은 표현을 먼저 던졌고 한국은 그건 아니다라고 수습했던 장면이 있었죠. 이게 패턴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먼저 발표한다. 한국이 설명한다. 여러분, 이 구조는 협상에서 제일 불리한 구조입니다. 왜냐면 프레임을 상대가 먼저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패턴이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관세가 막힐 수 있다. 그럼 플랜 B. 면허. 여러분, 이건 말이 예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면허라고 하니까. 근데 현실에서 면허는 이 뜻입니다. 허가 없으면 못 판다. 허가 받으려면 돈 내라. 즉, 무역을 상시 허가제로 바꾸는 선택지가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관세는 협상으로 완화될 수 있어도 허가제는 권한으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관세는 가격이라 사람을 못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허가는요. 문입니다. 문이 닫히면 끝입니다. 가격은 비싸도 살 수는 있죠. 근데 문이 닫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수출국에게는 악몽입니다. 한국 같은 제조국에게는요. 이건 세금이 아니라 산업의 숨통입니다. 한국은 숨쉬는 속도로 돈을 보내고 싶고 미국은 집행 속도로 돈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멈추면 미국은 관세 다음 버튼, 면허를 꺼내려 합니다. 여러분, 이건 알래스카가 아닙니다. 무역이 거래에서 허가로 넘어가는 문턱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뉴스를 하나 더 붙일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붙는 순간 오늘 이야기는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다 수준이 아니라 세계가 돈과 세금으로 질서를 다시 쓰는 장면으로 바뀝니다. 어제 우리가 잡았던 두 번째 질문 기억하시죠? 왜 같은 시점에 중국은 배터리 수출 환급을 줄이기 시작했을까? 투자와 배터리는 겉으로 보면 다른 뉴스입니다. 근데 같이 놓는 순간 한 가지 그림으로 붙습니다. 미국은 관세로 줄 세우고 중국은 환급으로 가격을 조절하고 유럽은 규칙으로 문턱을 올리고 모두 같은 일을 합니다. 흐름을 통제하는 겁니다.
예전 세계는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싸게 만들면 이긴다. 그래서 중국이 이겼죠. 그런데 지금 세계는요. 싸게 만드는 나라보다 안전하게 받는 나라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공급망을 다시 묶으려 합니다. 이 흐름을 해외 싱크탱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스크를 줄인다. 디리스킹. 프렌드쇼어링.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간단해요. 중국에서 떼어내겠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택한 방식은 이거예요. 떼어낼 수 없으면 대체 공급망을 돈으로 고정시키자. 투자, 공장, 그리고 이제는 구매 계약, 그리고 오늘 거기에 면허라는 버튼까지 얹은 겁니다. 자, 여기서 중국 배터리 환급 축소가 왜 중요하냐? 중국이 환급을 줄인다는 건 중국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가장 무서운 전술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가격 페달을 밟아서 시장을 먹는 단계에서 가격 페달을 잠깐 풀고 산업 체력을 회복하면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도 그렇잖아요. 처음엔 싸게 팔아서 손님을 모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손님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렇게 바뀌죠. 손님은 받되 손해는 끊는다. 남는 구조로만 간다. 중국이 지금 그 모드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더. 중국이 환급을 줄이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가 경쟁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승부는 공급 안정성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한국은 가격 1등은 아닐 수 있어도 규칙을 맞추는 산업 체질이 있고 납기를 맞추는 능력이 있고 정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대체제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이 착각하면 망합니다. 한국은 대체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완충제가 됩니다. 충격을 막아주는 대신 충격을 맞는 자리. 자, 여기서 미국이 왜 더 조급해지느냐? 중국이 약해져서 조급한 게 아닙니다. 중국이 전술을 바꾸는 순간이어서 조급한 겁니다. 중국은 가격을 내리는 대신 조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 정제, 물류, 현지 공장, 우회 생산. 여러분, 중국은 한 번 가격으로 시장을 먹어본 나라예요. 그 다음 단계는 뻔합니다. 가격이 아니라 밸브를 잡는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밸브가 무서운 이유는요. 밸브는 숫자가 아니라 멈춤이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비싸도 사면 되지만 멈추면 끝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체 공급망을 더 빨리 묶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트럼프의 전례 없는 자금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건 돈 자랑이 아니라 묶어두기 선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투자는 성장이 아니라 탈출을 막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구조로 묶는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맹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체계 안으로 들어와라. 시장 접근을 주고 대신 들어오게 합니다. 안 들어오면 관세나 규제로 압박합니다. 이게 요즘 통상의 기본 문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질문 하나가 남죠. 그래서 한국은 이 판에서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정답은요. 둘 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기는지 지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덜 다치고 어떻게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먼저 한국이 얻는 득부터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의 계산표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야 했죠. 근데 지금은 한국을 빼면 일정이 흔들리는 분야가 생겼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방산, 이 산업들은요. 납기가 흔들리면 정치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뉴스에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계약서에 찍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칭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는 칭찬보다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필요해지는 순간 부담이 함께 붙습니다. 한국이 불린다는 건 한국이 편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은 완충제가 됩니다. 충격을 막아주는 대신 충격을 맞는 자리. 그리고 이 부담은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터집니다. 환율, 물가, 금리, 현금 흐름. 그래서 한국은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순간 미국은 집행 속도를 요구합니다. 여기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이 이 판에서 버티는 방법은 3단 방어로 정리됩니다. 첫째, 속도 조절을 원칙으로 만든다. 상반기 어렵다는 말은 핑계가 아니라 환율과 물가를 지키는 국가 원칙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둘째, 사용처를 포트폴리오로 분산한다. 한 프로젝트에 몰리면 그 순간부터 협상력이 사라집니다. 조선, 반도체, 에너지, 광물, AI처럼 다발로 흩어야 합니다. 셋째, 투자와 구매를 분리한다. 투자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장기 구매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와 구매를 한 덩어리로 묶는 순간 숨 쉴 공간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3,500억 달러는 협력 자금이 아니라 통제 장치가 됩니다.
미국은 관세로 줄을 세우고 관세가 막히면 면허로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줄 세우기에 투자라는 이름의 계약금이 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진짜 구조입니다. 알래스카는 한 사례일 뿐입니다. 핵심은 돈과 허가로 세계를 관리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K아우라와 함께라면 세계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